그러려면 그때 나온 게 뭐냐?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놈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아니라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하나일 뿐인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암호화폐는 굉장히 많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화폐들은 뭐 이더리움도 있고 뭐 수천 가지가 있어요. 근데 왜 비트코인이 뜨게 되었냐? 살짝 되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2008년도에 미국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리먼 쇼크라고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무너지게 돼요. 그로 인해서 은행과 금융권들이 다 붕괴해버리죠.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고요. 그러자 미국 정부는 달러를 굉장히 많이 인쇄를 해버려요. 엄청난 양의 달러를 인쇄해버립니다. 그러자 달러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죠. 당연한 결과죠.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뭐냐? 달러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였어요. 즉 뭐냐?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통화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돈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사람들은 은행과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냐? 2009년도에 돌연듯이 인터넷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9장의 논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일본 이름처럼 보이지만 일본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하지만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그 9장의 논문으로 인해서 나온 게 뭐냐?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 굉장히 재밌었어요. 공부하면서도. 우리나라도 한때 비트코인 열기가 엄청났었죠. 비트코인 한 개당 2천만 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 버블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하락했지만요. 자, 그럼 비트코인은 굉장히 재미난 게 마이닝이라는 거를 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채굴이라는 거를 하는데 이게 뭐냐? 그 블록체인에 있는 그 블록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무언가 결제가 이루어지고 송금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연산 작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마이너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런 채굴꾼들, 그 마이너들은 어떤 일을 하냐?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일을 하는데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해요. 자, 지금부터 마이너 시작한다! 하면서 내가 더 빨리 해야지, 내가 더 빨리 해야지, 내가 더 빨리 해야지, 내가 더 빨리 해야지 해서 경쟁을 해서 이긴 사람이 당신이 제일 빨랐습니다 하고 인정을 해줘요. 자,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재미난 게 블록체인이 한 개가 발행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사고 있는 블록체인은 그런 비트코인들, 우리가 사고 있는 비트코인은 사실 벌써 발행된 비트코인들을 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마이너들이 마이닝을 해서 경쟁으로 인해서 이긴 마이너가 받는 비트코인은 신규 발행된 비트코인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생기고 나서부터 처음에는 개인이 장난으로 재미삼아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미국에서 10,000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사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러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광분을 하는 거죠. 10,000 비트코인이 피자 2판과 교환할 수 있었으니까요. 화폐로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10,000 비트코인 피자 2판이래 봤자 피자 지금 얼마죠? 한 25,000원, 2판 해야 3만원에서 35,000원 하죠? 결국 개당
뭐 3원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게 갑자기 뜨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 계기가 뭐냐? 이 키프로스 위기라는 게 있는데, 키프로스라는 거는 지중해의 작은 섬이에요. 그 지중해의 작은 섬인데 왜 이 작은 섬이 뜨기 시작했냐면은 이 키프로스라는 섬의 정부가 법인세, 그런 세금들을, 기업에 대한 세금들을 굉장히 낮춰줬어요. 모든 세금들을. 그러자 전 세계에 있는 자본가들이 키프로스를 모이기 시작했어요. 페이퍼 컴퍼니라고도 하고 여러 본사를 키프로스에 두기도 했었는데 자본이 그쪽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금융위기가 찾아와요. 유럽 전역에. 물론 키프로스에도 그 금융위기가 다가오죠. 우리나라도 1997년도에 IMF가 들어온 것처럼 키프로스에도 IMF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IMF는 그 키프로스 정부에다가 은행에도 세금을 매기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자본가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본에 세금이 붙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니까 이 자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네 하면서 그 돈들이 모두 비트코인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막 뜨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재밌었던 거는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이게 뭐냐? 바보가 더 바보에게 계속 팔아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죠. 잘 모르는 그냥 요즘 비트코인 좋대, 야 사봐 이러다가 비트코인 산 거예요. 근데 난 잘 모르는데 또 나 같은 바보가 나타나서 그 바보에게 비트코인을 파는 거죠. 더 비싼 가격에. 아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투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그거를 비꼬아서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지금은 안정화돼서 이제 많이 떨어졌죠. 가격이 2천만 원에서 거의 300만 원 지점까지 떨어졌는데, 이 비트코인은 시스템 자체가 마이닝을 해가지고 신규 코인이 발급되는 형태이지만 이게 영원히 발급되는 게 아니에요. 계산적으로 따지면은 2140년도에는 이 비트코인의 발행이 중지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희귀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한정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신발 같은 거 구매할 때, 혹은 뭐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한정판이 되면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죠. 그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면 1년에 100개밖에 생산하지 않는 신발이 있어요. 근데 그 신발이 2140년도에는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으면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는 거죠. 2140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럼 지금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 아까 마이닝이라는 거, 이 채굴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개인들이 했어요. 개인이 본인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채굴을 했었지만 여기에 자본가들이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중국에 있는 자본가들도 뛰어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채굴을 시작했어요. 자, 일반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과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마이닝하는 사람들, 자, 누가 더 빠르고 누가 더 확실할까요? 정확할까요? 당연히 슈퍼컴퓨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혹은 북극 이런데 슈퍼컴퓨터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열기를 발산하기 때문에 추운 곳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이닝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됐냐?
전 세계에 99%의 비트코인을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비트코인은 뭐냐? 그 남은 1%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사고 팔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계속 오를 거란 말이에요. 오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1%의 사람들이 슬슬 이제 팔까? 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날 갑자기 99%의 비트코인을 시장에다 다 내다 팔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2008년도에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 것보다 훨씬 더 하락을 하겠죠. 더 이상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자, 그럼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냐? 라는 거예요. 거기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폐로서의 가치는 없지만 투자처로서의 가치는 있다라고요. 왜냐면 예를 들면 5,000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 잔을 사 먹었다고 칠게요. 근데 어느 날 그 1%의 사람들이 한 번에 다 99%의 비트코인을 파는 날이 뭐냐? 그걸 비트코인 세계에서는 라스트 데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날 내가 커피를 5,000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 잔을 사 먹었었는데 그날 라스트 데이가 찾아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5,000 비트코인, 5만 비트코인, 50만 비트코인을 내도 커피 한 잔을 못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럼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나요? 없다는 거죠. 즉, 투자처로서의 가치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더 좋아지고 점점 기술들도 보완이 돼가지고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 말고 그럼 블록체인이 쓰는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메디블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뭐냐? 의료 쪽과 관련이 있죠. 뭐냐? 우리는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혹은 수술을 받으면은 그런 것들은 개인정보가 돼요. 내 정보기 때문에 함부로 남에게 줄 수 없어요. 함부로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도 없고요. 나에게 허락을 받아야만이 그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보들을 각각 개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메디블록은. 당신의 정보를 다른 병원에다가 저희가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개인이 동의를 하면은 비트코인과 비슷한 토큰 혹은 화폐를 발행해 줍니다. 그 화폐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화폐를 모아서 어떻게 하냐? 병원비도 낼 수 있고 보험료도 낼 수 있고 약을 살 때 대신 지불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블록체인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메디블록이라는 기업이에요. 자, 다음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자율주행을 어떻게 하냐? 내 스마트폰 앱에 토요타 앱을 깝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고 싶을 때 택시를 부르지 않고 토요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율주행차가 본인이 지정한 그 장소로 오게 됩니다. 운전수도 물론 없고요. 자율주행차니까. 그리고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내 스마트폰과 그 자동차만이 암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 휴대폰을 그 차에 가지고 갔을 때 그 자동차가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나는 그 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물론 결제도 토요타에서 나오는 토요타 코인으로 다 해결을 하고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그 내 스마트폰과 그 자율주행차와의 관계가 끝이 나기 때문에 그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택시 시스템도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자, 그 다음 IBM. IBM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무역이라는 걸 할 때, 예를 들면 A 지점에 있는 물건을 B 지점으로 무역을 할 때 중간에 세관이 끼죠.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인지. 그리고 중간 유통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블록체인을 통해서 기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비용을 단축한다는 개념으로 지금 도입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삼성 갤럭시 S10부터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런 지갑을 휴대폰 안에 넣고 있고요. 블록체인이 또 뭐냐? 결국에 하는 일은 뭐냐? 이 중간에 있는 은행과 같은 중개인들을 필요 없게 만드는 기술인 거예요. 결국 이들이 우리의 정보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었고 굉장히 많은 부자가 되었고 대기업이 되었지만 더 이상 그들을 신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없애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금융권, 부동산 혹은 중간 유통 이런 것들을 다 없앨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인 거죠. 그 외에도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자, 그러면은 블록체인이 결국 우리 생활에 어떻게 바뀌어가냐 하면은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하지만 조만간 몇 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사이에 블록체인이 우리 실생활에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이에요. 거의 다 독점하고 있어요. 구글은 인터넷 검색의 90%를 독점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클라우드의 40%를 독점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은 SNS의 70%를 독점하고 있고 애플은 디바이스의 50%를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가파의 시대라고 해요. IoT, 클라우드, AI를 전부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블록체인은 이 가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부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뭐가 가장 큰 문제냐? 정부의 반발이 심해요. 왜 정부의 반발이 심하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인 거예요. 중앙화된 그런 협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정부를. 그런 거로부터 개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평등해지려고 하는 건데 국가는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는 반대하지만 블록체인은 넣으려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현행법상. 중국은 어떻냐? 왜 중국은 암호화폐를 반대를 하냐? 중국은 대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제재를 가해요. 그리고 외화는 많이 못 가지게 해요. 외화를 가질 수 있는 양을 어느 정도 정해줘요. 왜 그러냐? 중국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외화로 갖고 있으면 회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본가들은 어떻게 하냐? 그 돈을 암호화폐로 계속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 돈을. 그러면 중국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런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제재를 하게 되죠.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블록체인 기술이 가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부술 수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서 암호화폐 리브라를 발행합니다. 이 리브라가 유명하게 된 계기는 뭐냐? 우선 페이스북 사용자가 전 세계에서 20억의 인구가 있어요. 이 20억의 인구가 같은 화폐를 쓴다면 어떨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갓 중국이 예를 들면 뭐 6억에서 10억 정도라고 하는데 최고로 많이 써야 6억에서 10억이 쓰는 화폐인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20억 명의 사람들이 쓰는 화폐가 발행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 권력은 엄청나겠죠. 그걸 미국이 가만두고 볼 수가 없는 거겠죠. 또한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 일반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는 개인이 했었어요. 개인 간에 했었는데 페이스북이 자 리브라를 발행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러면은 나도 협력하겠습니다 하고 나온 기업이 어디냐? 비자, 마스터 이런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비자 카드라든지 마스터 카드가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진짜로 돈처럼 결제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미국 정부가 가만히 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앞으로 그런 사회가 올 수도 있고 새로운 사회가 어떻게 급변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개인이 할 일은 뭐냐? 이런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앞으로 남을 직업군과 없어질 직업군 그리고 새롭게 생길 직업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5년 뒤에 없어질 일을 자격증을 열심히 준비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 남아있고 새롭게 생길 직업군들 그런 직업을 내가 선택하고 찾아가야 더 앞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굿바이!